소를 제기해서요. 결국은 변론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에 판결이 선고된다라는 이런 흐름이죠. 물론 이 1심의 종국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할 수 있다라는 단계까지 가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변론이에요. 134조에 우리가 필수적 변론이라고 하는 변론을 거쳐서 판결을 한다. 이 조문이 가장 중심을 이루는 조문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쳐서 쟁점을 정리한 다음에 변론으로 가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변론을 열었다가 변론 준비 절차를 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택형 문제 같은 경우는 변론 열었다가 변론 준비 절차로 갈 수 있다는 게 가능한 얘기인데, 혹시 변론 준비 절차의 개념을 변론에 앞선다라고만, 그게 일반적이겠지만 꼭 그런 상황에서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변론을 열었다가도 준비 절차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선택형 문제에서는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이미 알고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조문은 248조라는 민사법 법전의 조문에 제1심에 관한 2편 법원에서 시작해요. 실은 1조의 신실의 원칙에서 5조부터 이러한 소를 어느 법원에 내야 되느냐, 관할, 이런 류의 조문이 쭉 펼쳐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법원에 관한 관할이 나오지만 실제 이 총칙적인 조문이 마무리되고 다시 제1심 절차라는 편이 바뀌는 법전의 구조니까 조문을 어디서 어떻게 찾는지 딱 윤곽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장을 제출한다라는 어떤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가 조문에 있어서 248조에서 펼쳐져요. 248조에 소장이란 서면을 제출해서 이제 소를 제기한다라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조문에 보면 249조에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조문인데요.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과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의 기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249조의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처음에 자기 분쟁 해결을 법원에 원하려면 어떤 것이 담겨져야 되느냐 했을 때 주체에 해당하는 누가 누구에게, 그 다음에 객체에 대한 무엇을 요청할 건지가 가장 핵심적으로 담겨야 된다. 이 말이 필수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송법에서 필수적 할 때는 반드시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돼요. 아까 134조의 필수적 변론의 원칙을 설명했듯이 여기서 필수적이란 그 용어가 그렇게 쓰인다라는 걸 알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원고와 피고의 기재가 필요하고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의 기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249조의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관한 조문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문이 시작해요. 한편 다시 앞에서는 2조부터 관할이라는 이 소장을 마지막에 어디 법원 기중 해서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 토지 관할에 해당하는 그 법원을 거기다 기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 관할에 관한 것이 2조부터 쭉 펼쳐져요. 그래서 40조까지가 관할, 그 다음에 관할에 관한 그 뒤에 이송에 관한 이런 조문이 40조까지 쭉 펼쳐져요. 그 다음에 이 법원이라는 주체와 관련된 조문, 다음에 41조부터 50조까지가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조문이 펼쳐져요. 그래서
관할, 법원, 법관 이런 주체에 관한 조문이 있고 그다음에 51조부터 당사자에 관한 조문이 쭉 펼쳐져요. 64조까지. 그다음에 65조부터 복수의 당사자, 다수 당사자에 관한 조문이 쭉 86조까지 펼쳐져요. 그다음에 87조부터 대리인에 관한 조문이 쭉 펼쳐져요. 96조인가? 뭐 요 정도까지가 쭉 펼쳐질 거예요. 6조인지 7조인지까지가 이렇게 쭉 펼쳐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체에 관한 총칙적인 조문이 처음에 펼쳐지고 다시 또 편이 바뀌면서 제1심 절차라고 해서 소장의 제출,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249조까지가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50조, 251조, 252조가 소의 유형이랄까 소의 종류와 관련돼서 소의 이익 등이 표현되고 있어요. 250조는 증서 진정 여부를 확인을 구하는 소. 그래서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사실적인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예외로서 증서의 진정 여부 성립에 대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라는 조문이죠. 그 다음에 251조는 장래 이행의 소에 대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소의 이익에 관한 조문이죠. 그래서 소송의 유형은 이행소송과 확인소송과 형성소송이라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소송 유형에 대해서는 조문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250조가 확인의 소송에 관련된 증서 진정 여부의 확인의 소의 소의 이익을 나타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251조가 이행의 소에 관해서 장래의 소라는 이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조문으로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52조가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라고 해서 형성의 소 중에 실체법에 있는 형성의 소송 유형이 아니고 소송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형성의 소송 유형으로 지금 변경의 소라는 제도가 252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송 유형과 관련해서는 이건 확인의 소와 관련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 요거는 이행의 소와 관련된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52조는 형성의 소 중에 소송상 형성의 소에 관한 조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소송이 제기됐는데 253조는 이게 복수로 제기됐을 때와 관련된 소의 객관적 병합에 관한 조문이에요. 그래서 소장을 제출하고 뭐 소의 유형이라든지 소가 객관적 병합됐다든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설명 때문에 이제 253조가 나오고 그래서 253조 넘어가면서 254조가 이제 소장을 심사한다라는 조문이 있고 255조가 심사를 통과하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한다라는 조문이 되고 256조가 피고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조문이고 그 다음에 257조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에요. 이 조문을 잘 봐야 돼요.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론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변론이라는 것은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공개된 법정에서의 쌍방 구술 직접 심리가 지금 펼쳐지는 그런 것이에요. 대단히 필수적 변론의 원칙이라고 우리가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판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러한 변론을 거쳐야 되는데 257조가 무변론 판결이라고 해서 판결을 해야 됨에 있어서 변론이 없이도 된다라는 특이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257조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면 그런 필수적 변론과 함께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58조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답변서가 나왔으니까 변론기일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258조의 조문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변론 준비 절차가 열린다 라는 258조인데 258조는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여러분이 뭐 그 과거의 그런 연역적인 건 뭐 몰라도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한번 2002에서 2008까지는 변론 준비 절차가 더 무게 중심이 있었던 절차였다가 다시 환원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지금 단서적인 상황이
258조의 단서적인 상황이 오히려 본문적인 상황이었고, 즉 그때 당시에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기본적으로 준비 절차를 가라. 그러니까 변론기일이 가는 것은 오히려 예외적인 이런 위치를 서로 맞바꾼 그런 상황이었다가, 다시 변론이라는 것은 결국 민사소송법에 있어서 만약 형사소송에서는 공판중심주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건데, 이러한 필수적 변론이라는 중요한 요 변론에 있어서 변론 준비 절차한테 무게중심이 갔던 것이 다시 환원돼서 변론에 무게중심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변론이라는 그런 원칙을 거기서 258조에서 되찾아서, 물론 그 몇 년 동안 갔다가 다시 온 점에 대해서 교과서 읽다 보면 뭐 비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제대로 해보지 아니하고 다시 또 환원됐냐라는 점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258조가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변론 준비기일로 간다. 경우에 따라서는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변론 준비 절차를 열 수도 있다라는 조문이에요. 그래서 258조가 그렇게 지금 변론기일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일단 조문이 거기까지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258조까지가 있고, 259조가 이제 중복된 소 제기의 금지라고 그래서 소를 제기했는데 다시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사건이 동일한 또 다른 사건이 제기됐을 때의 처리에 대해서 중복된 소제기는 금지된다라는 조문이 259조에 있고요. 그 다음에 260조는 피고의 경정이라고 그래서 당사자 중에 피고를 변경하는 이런 조문이죠. 그 다음에 261조는 그것에 뭐 부차적으로 다른 조문이고, 262조가 소의 변경에 관한 조문인 것 같아요. 262조가. 그래서 그런 조문이 있고, 63조가 역시 또 다른 그것에 따른 조문이고 등등, 지금 이제 쭉 계속 또 조문을 펼쳐 나갈 거예요. 일단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해서 조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 절차의 흐름 속에서 조문이 이원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절차를 총칙적인 조문으로서의 이 법원과 당사자와 관련된 조문, 그 다음에 흐름에 따라서 지금 펼쳐지는 그 제1편, 편이 바뀌면서 248조에서부터 시작되는 조문을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수업이라면 이 절차 전체의 흐름만 갖고도 계속 해야 되는데, 일단 더 내가 추가적인 설명은 안 하도록 할게요. 그냥 넘어가요. 알아서 잘 이해하고 쫓아오세요. 그래서 절차의 흐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러분이 일단 마무리할게요. 요건 사실이라는 것을 배우는데, 어떠한 우리가 판결을 함에 있어서 이 그림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판결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을 확정해서 거기다 법규를 해석 적용해서 권리 의무를 확정한다,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우리가 판결을 한다라는 것은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판결 절차는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절차이죠. 뭐 이쪽 권리자 입장에서 보면 권리이고 의무자 입장에서는 의무로서 확정을 하는데, 권리 반대 측면인 의무는 추상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만들어낸 개념이니까 그 권리를 원고에게 있다라고 확정해서 원고 손을 들어준다든지, 즉 의무가 피고가 있다라고 해서 하여튼 그런 관계에서의 권리 의무 확정은 관념적인 것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거나 만지거나 뭐 이렇게 존재를 확인해서 네 거다, 너한테 그런 게 있다라고 해줄 수는 없어요. 관념적으로 설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그런 것을 우리가 확정해 주기 위해서 어떤 메커니즘을 쓰느냐, 민법에서 예컨대 여러분이 어떤 요건에 따라서 어떤 효과, 이런 것을 계속 공부했을 거예요. 모든 조문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어떤 조문을 보면 어떤 요건하에 어떤 효과, 그러니까 이 소비대차를 예를 든다면 소비대차 계약 사실, 그러니까
돈을 건네주고 반환의 약속하에 건네주고 변제가 되면 돌려받겠다. 이런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갖고 소비대차에 있어서의 민법 598조 등에서 보면 동종, 동질, 동량으로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대차 계약 체결에 따라서 그 효과는 동종, 동질, 동량으로 반환해야 돼요. 변제기에. 그러니까 그 반환 청구권이라는 채권은 관념적인 것이니까 그 자체를 우리가 확정한다라는 데 있어서는 이런 소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확정을 해서 이 법규를 해석 적용을 해서 그 효과로서 너에게 소비대차에 따른 효과로서 반환 청구권이 생긴다라고 확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가 공부하는 요건 사실로서 실무적으로 계속 등장하는 개념인 요건 사실이고, 이것을 같은 개념이냐 아니냐 조금 논란은 있지만 주요 사실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요건 사실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확정을 해서 권리 의무를 확정한다라는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예컨대 지금 소비대차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권을 이야기를 했지만, 예컨대 점유취득시효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0년간 평원, 공연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런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는 추정되는 규정이 있지만, 예컨대 민법 197조, 민법 245조 등에 의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해서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다든지 하는 요 메커니즘에 있어서 지금 뭐 물권적 청구권이라든지 물권 이런 것에서도 역시 이런 단계 하에 그런 권리 의무를 확정해 준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확정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소송에서 펼치는 거예요. 법규의 해석 적용은 누가 하는 거냐? 법원의 직책이자 책무예요. 우리 당사자는 사실 확정이라는 측면에서 주도하는 것이고, 법규의 해석 적용은 당사자가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법원의 직책이자 책무인 거예요. 자기가 주장한 것이 자기네끼리 소비대차냐 준소비대차냐 뭐 이런 거는 사실만 얘기하면 되지, 법원이 이거는 준소비대차다, 소비대차가 아니라 준소비대차다 또는 반대의 경우 그건 법원이 해석 적용하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예컨대 준소비대차가, 그러니까 소비대차인데 준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이 맞아 준소비대차라고 해줘봤자 그거는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법원의 직책이자 책무이니까 당사자의 손을 떠났다고 일단 이해하면 돼요. 이 대전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대전제로 경험칙도 쓰여요. 경험칙. 그래서 이런 것은 법원이 지금 판단으로서 대전제로 쓰는 것이고, 당사자가 지금 이 법원에서 싸우는 것은 이 사실을 둘러싼 싸움이다 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요건 사실을 굳이 이 그림에다가 해서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이런 집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런 집이라는 하나의 권리 의무를 뒷받침해주는 기둥을 요건 사실로 생각하면 돼요. 요건 사실로. 그래서 이런 요건 사실이 2개, 3개, 4개가 이렇게 딱 맞아야 그 권리 의무라는 집이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인 요건 사실을 우리가 그래서 배우고 있는 건데, 그 점에 있어서 지금 이제 변론에서 주장을 펼치는 거죠. 이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부인을 한다면 증명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상대방이 그냥 인정해버리면, 자백을 해버리면 불요증 사실이 되는 거죠. 288조에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 되는데, 물론 또 이 사실을 둘러싸고 이쪽이 항변으로서 항변 사실을 또 치고 들어가면 이쪽에서 부인하는지 자백할 건지 등의 답변 태도가 또 반대 당사자로부터 펼쳐지죠.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변론에서 우리가 펼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오히려 중요한 거는 법규의 해석 적용을 해야 되는 법률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사실 확정이 사실은 중요해요. 근데 사실 확정은 꼭 머리가 좋아서 좋으면 잘할 확률은 있지만 경험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법적 지식 말고도 그런 것이 수반돼야 될 필요성은 있는 건데,
하여튼 판단자인 법관이 사실까지 다 잘 정확히 파악을 한다라는 뭐 보장은 없을 것 같은데, 법규의 해석 적용은 확실히 전문가이지만, 근데 요 확정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행히 시험에서는 이 사실 확정을 묻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실관계가 이렇게 펼쳐졌다는 게 주어지는 거지, 그 사실 확정 능력을 테스트하는 게 그다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뭐 하여튼 다행일 수는 있겠네요. 그건 뭐 어떻게 실습적으로 확정을 하는 걸 테스트한다든지 하는 수밖에 없지, 종이로는 확정하기가 측정하기가 쉽지 않은 실력인데, 일단 법규의 해석 적용 능력은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자가 그걸 잘 해석 적용해 줘야 되는데, 실제 싸움은 여기서 갈리는 면도 있겠지만 여기서 갈리는 게 더 많겠죠. 사실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갈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재판의 메커니즘을 지금 시간적으로 이렇게 펼쳐놨던 것을 지금 내용적으로 펼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